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독도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도 올해 20억이던 걸 내년엔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독도 등 주변 영토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내년 홍보 예산으로만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해외 전문가와 석학들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사실을 설득시키기 위한 세미나와 전시회 개최 비용입니다. 일본 방위 백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오고 또 초등학교 교과서엔 일본 영토인 독도를 지금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기술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 정부까지도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아내가 내 아내인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걸 뭐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느냐라고 국회에서 답했습니다. 내 아내를 옆집 남자가 자꾸 자신의 아내라고 우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들의 돈이 아닌 우리 세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일방적으로 양보했습니다. 하나를 양보했으니 나머지 둘, 셋도 양보하라는 일본에 우리 정부는 도대체 왜 말을 못하는 겁니까?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운의 경제쇼. 네, 지난주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 시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 뭐 전반적인 평가인데 그래서 오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나오셨을 때 반응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핫할 걸로는 예상을 못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핫하시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자, 정상인 사람?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예. 자, 먼저 그 G20 정상회의 어제 끝났어요. 네. 먼저 이거 간단하게 좀 평가를 좀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별 성과 없이 그냥 뭐 교착 상태인 상태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G20 정상회담을 하면 보통 공동성명도 금방금방 나오는데 어제는 그거 나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 게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러시아, 중국 이쪽에서 시비를 강하게 걸고 어떻게 보면 또 서방 국가들이 미국 뭐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굉장히 싫어할 만한 표현으로 양보를 해버려 가지고 서방에서 외교적으로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냥 한마디로 뭐 거의 파행에 갈 뻔한 회담이어서 별 성과가 없었고 G20이라는 게 이게 1998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99년 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그 이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G20 국가들이 뭐 세계 GDP의 거의 뭐 90% 가까이 차지하고 무역도 80% 가까이 차지하고 거의 큰 나라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2008년부터 이게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이번에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전쟁 중이라서 못 오고 중국의 시진핑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상 반쪽 회의가 돼버렸죠. 시진핑이 뭐 원래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불과 8월 하순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 거기는 갔잖아요. 멀리. 그런데 바로 옆에 뉴델리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G20 본업은 본래 경제입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모여서
경제적으로 음. 국제 세계 경제 질서를 좀 이렇게 위기가 안 생기도록 협력하자 예. 이런 취지에서 만든 협의체인데 예. 근데 본업인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를 못 내고 예.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국 대만 갈등도 그렇고 이 안보 군사 차원에서 자꾸 영토 갈등이나 이런 게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협력이 안보 갈등에 좀 밀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G7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히로시마에서 했던. 예. 그리고 남아공에서 했던 브릭스. G7 대 브릭스 이런 대결 구도로 계속가는 그게 오히려 힘을 얻고 이 G20, G20는 별다른 힘없는 그런 회의체로 조금 전락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이 리창 중국 시진핑 주석은 안 왔으니까 예. 아세안 정상회의 바로 직전에 G20 정상회의 바로 직전에 열렸잖아요. 여기서 리창 그 중국 총리하고는 회담을 했어요. 뭐 별다른 결과가 여기서도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예. 그동안 한미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졌잖아요. 예. 특히 한일 관계가.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뭐 디커플링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예. 중국하고 같이 안 간다. 그러면서 블록화를 하는 것 같더니 미국, 유럽, 일본조차도 예. 겉으로는 지난번 히로시마 G7에서도 그랬지만 중국을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지만 뒤로는 물밑으로는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다 하고 특히 미국의 최근 변화를 보면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최근에 상무 장관, 기후 특사까지 베이징에 파견해 가지고 중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일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가까이 경제협력을 해야 되는 거는 일본, 미국보다 우리가 더 절실한데 절박한데 우리하고 중국 관계는 저는 앞으로 뭐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 뭐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통일 문제까지도 중국은 정말 중요한 변수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를 너무나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적대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바뀌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뀌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최근에 박진 외무부 장관 발언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창 총리를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거나 이런 거 보면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창 총리 만나가지고 리창 총리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원자바오나 리커창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리창 총리는 시진핑의 어떤 이 3기 어떻게 보면 독재 체제에 시진핑의 말을 듣는 완전 부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실권은 없고 시진핑하고 대립각도 뭐 별로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쨌든 거기에 윤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정상회담보다 한중일 정상회담 그거 해봤자요. 이번에 하면 9회가 9번째가 되는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 시절 다 했습니다. 했는데 8번 했는데 8번 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안 오고 전부 총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국가의 원수, 정부의 수반은 시진핑이잖아요. 우리는 윤 대통령이 국가 원수고 또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니까 뭐 사실상 총리가 국가 원수죠.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담은 저는 모르겠어요.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뭐 일종의 그 사전 정지 작업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실상 의미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을 만나야 된다. 베이징에서 만나든 서울에서 만나든 시진핑을 빨리 만나서 한중 관계의 이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이나 한미동맹은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뭐 동북아에서 약한 고리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가장 유연한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로서 한중 관계를 협력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 저는 오래전부터 중국하고 아무리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일본하고 가까워져도 저는 중국하고 경제 차원에서 무역하고 투자하는 그런 공간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화웨이 그 만든 스마트폰에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나와가지고 SK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난리가 나고 중국 정부가 또 중국의 어떤 정부나 뭐 공공단체에서는 아이폰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애플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차원에서 진정한 국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저는 중국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굉장히 긴밀하게 잘 지내야 되고 거기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어떤 우리 영역 재량권을 얻어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지금 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미일 동맹 중요하고 하지만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사실 중국이 봤을 때 가장 약한 고리는 한국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일본은 말 그대로 중국이 없으면은 좀 불편할지언정 못 견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도 뭐 요소수 사태 중국이 물론 어떤 의도를 갖고 그걸 수출을 통제하는지 몰라도 요소수 사태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원자재가 뭐 작게는 800개 뭐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중국 없이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긴 하지만은 미국 그렇게 계속 고위 관료들 중국 계속 뭔가 하여튼 아쉬운 게 있으니까 방문하고. 그럼요.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계속 지금 중일 정상회담 하자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은 잠깐만요. 왜 한국은 그런 걸 다 보면서 보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중국하고 애써 멀어지려고 아까 말씀 잠깐 뭐 변하긴 했다지만 제가 봤을 때 뭘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애써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가장 약한데 우리가. 그게 그 고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한중 관계에 대해서 약간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세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까 홍 기자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러셨는데 한미일은 동맹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그걸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안보 군사 경제 관계에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는 거는 이거는 우리한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주춧돌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되 미국이 중국하고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탈동조화, 디커플링 같이 안 간다. 이게 아니고 그냥 리스크 관리만 하겠다. 디리스킹이라 그러잖아요. 미국도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더 EU보다 미국보다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가 저는 더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린 중국하고 디커플링 안 한다. 왜냐 중국하고 디커플링해서 완전히 따라가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국가 이익 때문에. 그 대신에 중국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거 그거는 우리도 해야죠. 왜냐 해야 되느냐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쌓아뒀대 한 적이 있고 2021년 2년 전에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고 이번에도 뭐 농업용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요소 가지고 수출 통제를 한다 그러고 뭐 중국이 아까 800개라고 그게 부품이든 광물이든 중국하고 우리는 90% 이상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이 요소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나 차량용은 90% 정도 의존을 하잖아요. 뭐 다변화를 한다고 했지만 또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저는 다각화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무역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먹고 살고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또 하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첨단 과학기술의 격차를 줄이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딱 그거 같거든요. 반도체가 대표적인 경우고. 저는 그 전략이야말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초격차라는 거 첨단 기술의 격차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에 우리가 오히려 종속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산업이나 기업의 어떤 기술 수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하고 관계에서 첨단 기술의 어떤 격차를 예. 우리가 앞서 나가고 예. 유지해 나가면서 예. 어떻게 중국하고 경제 협력을 계속할 수 있느냐. 예. 그거는 뭐 우리한테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을 예. 만나자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시진핑을 만나면 한미일 대북중러라는 이 구도 있잖아요. 이 구도에 우리 스스로를 갖추는 가주는 거는 저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 예. 같아요. 예. 우리가 일본하고는 경제 협력은 뭐 필요하면 하고요. 안보 협력은 저는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하고 무슨 독도나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독도, 군함도,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는 그거는 뭐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일본하고는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누가 봐도 일본에 너무 가까이 가면서 중국에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자꾸 예컨대 뭐 사소한 이야기지만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이 정부가 한일중으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제가 오버랩된 게 동해는 일본해로 바꾸는데 우리가 큰 소리 못 치면서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꾸면 우리 역사에 생각해 보세요. 청일전쟁. 중일 전쟁, 러일 전쟁이라는 때 우리가 러일, 중일, 청일이라고 불렀던 역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북미라고 할지 미북이라고 할지 예. 이 문제가 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중일도요. 예. 중일을 일중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을 할 때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불필요하게 중국을 이거 가지고 자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 한중일이 아니고 한일중이었어. 이제부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러면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현상 유지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그 쓸데없는 걸 건드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홍범도 장관 그 흉상 지우는 거하고 저는 비슷하게 느껴져요. 거기에 무슨 우리 대단한 실익이 있다고. 국익은 포기하더라도 이념을 지키자 이겁니까 그러면? 그걸 왜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싱하이밍 대사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뭐 그때 한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의 주석, 중국의 국가 원수하고 앞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지도도 없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중 협력이 서로에게 중요하다. 예. 중국도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 그 점을 가지고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좀 뭔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일본은 그 중국하고 어쨌든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북한하고도 지금 정상회담 뭐 한다고 얘기가 일본은 나오니까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만나버리면은 정상회담 만나버리면은 한국 입장에서 약간 좀 뻘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가장 약한 골이라고 했잖아요. 일본보다는 중국의 어쨌든 그 교육 규모가 훨씬 더 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중국 정도 훨씬 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요소수 사태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원자재에서 그 공급망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복을 하는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같이 공동의 전선을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할까요? 어떻습니까? 공동의 전선을 구축 안 할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은 이미 뒤로 물밑으로 중국하고 경제협력을 다 할 거는 다 하잖아요. 예.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그냥 첨단 기술이 격차 그 부분이에요. 그게 또 군사 안보 쪽으로 전용이 안 되도록 하는 이 부분은 미국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그 뭐 진짜 99%가 넘는 그런 거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예컨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그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 범용 반도체를 중국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화웨이 스마트폰에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하나 나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는 판 적 없습니다라고 자진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 기업들한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국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저는 경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이런 선에서는 할 테니까 당신들도 그거는 인정을 해라라고 하면서 저는 기시다 총리하고 시진핑하고 만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먼저 시진핑 주석을 만났으면 좋겠고 지금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수입 전면 금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저는 우리 한국 대통령을 한국 정부를 먼저 상대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핵심 이익하고 관계없는 중국의 어떤 그런 핵심 이익을 너무 함부로 그렇게 건드리지 말면서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궤도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한테 실익이다라는 생각이죠. 사실 미국 정부를 일반 기업들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잠깐 제가 한미일 동맹이라고 했는데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죠.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을 그렇습니다. 뿐이지. 한미일 동맹이란 뭐 굳이 말하면 한미일 협의체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한미일 동맹이라는 걸 아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유 의원님은? 저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영토 주권 역사 문제는 그거는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다. 독도 문제, 동해 문제. 뭐 무슨 군함도나 뭐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그럼 저는 그런 부분엔 원칙을 지키고 서로 간에 원칙이 다르잖아요, 지금. 원칙이 다르면 우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고요. 저는 뭐 반도체든 여러 가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수출 규제 있잖아요. 그런 걸 푼 거는 저는 잘했다. WTO 제소 서로 취하하고 이런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안보 가지고 군사 안보 가지고는 일본하고 협력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군사 안보는 진짜 조심하자. 왜냐하면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거는 저는 일본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탐지를 하고 그다음 그게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는지 탐지해서 서로 즉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쥐소미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쥐소미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잖아요. 일본의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냐. 그거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재래식 군사력으로 따지면 우리도 굉장히 막강하고 또 주한미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합친 재래식 군사력은 그거는 뭐 북한에 대해서 아마 저는 10배 이상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이 갖고 있는 비대칭 전력인데 그게 핵하고 미사일하고 뭐 핵무기를 쏘는 얼마 전에 잠수함,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지금 어쩔 수 없이 의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한테는 저는 그렇게 의존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엔서 후방기지라는 건데 그게 일본의 7곳에 기지가 있고 제가 국방위에 오래 있어서 국방위원장으로 제가 유엔서 후방기지 2번이나 가봤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고 큐슈에도 있고 일본 혼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전쟁이 계속 거기에 있던 겁니다. 일종 사실상은 주1미군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엔서 후방기지 때문에 한일 군사협력을 안보협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윤 대통령이 다른 건 할 말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유엔서 후방기지가 그 역사와 지금 현재 현황과 또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서 후방기지가 어떻게 투입되도록 돼 있는지를 알고 나시면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일 간의 군사안보협력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거 함부로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권한을 준 적도 없고 그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 평화헌법 개정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위협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이 문제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왜 그 양평 고속도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왜 유 의원님께 물어보냐면은 예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계셨었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KDI가 주로
국책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하는 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예비 타당성도 어떻게 하는 건지. 예. 99년에 제일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첫 해에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 원래 제 전공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 그 KDI에서 정권 바뀌고 제가 하도 탄압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해봤는데 그래서 그 히스토리와 또 이 정치권에서 KDI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민원이 폭주를 합니다. 그렇죠. 비시비율 올려달라고. 당연히 그렇겠죠. 비용 편익 분석 그거 잘해달라고. 그 기재부나 KDI 통해서 압력이 엄청나게 가는 건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딱 이제 그런데 딱 걸린 거죠. 이 문제는 뭐 제가 해봤으니까 처음부터 관심 많았죠. 일단 제가 그 이 부분이 요즘 좀 뉴스가 좀 쏙 그 식기도 했지만은 식었죠.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그 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원안대로 그 6번 국도 그 상습적인 두물머리 거기 워낙 교통이 막히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다 한 원안이 거기로 했지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거 예산도 적고 한 뭐 1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정밀한 조사가 아니라서 본 타당성 조사에서 이거는 당연히 얼마든지 바뀌는 거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럼 물론 일리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그게.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잠시만 말씀을 하나 드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이슈 있잖아요. 양평고속도로는 지금은 약간 수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런 사업들 아니면 사건들 이런 게 그 진실이 영영 이렇게 파묻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책임도 안 지고 막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잘못된 일이죠. 근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는 이대로 덮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론이 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결론 안 난 상태에서 2달 넘게 어정쩡하게 지나고 있고 국토부가 뭐 장관은 백지한다. 충격요법이다. 뭐 가짜뉴스 정쟁 이거 안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만 내년 2024년 예산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120몇 억 일단 올라가 있어요. 123억인가 뭐 올라가 있어요. 그 올라가 있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다는 거면 양수면이냐 원안대로 아니면 변경한 대로 강상면이냐 그거는 지금 결론이 안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질문하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줄여서 예타라 그러고 그 이후에 또 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걸 본타라 그러잖아요. KDI가 예타를 할 때 이걸 대충 설렁설렁 하느냐. 그래서 비용도 제대로 정확히 추산 안 하고 그다음에 편익 거기서 나오는 이 이익 사회적인 편익도 정확하게 추계 못 하느냐. 그러니까 본타에 가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인 게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국토부가 처음에 기획재정부에다 갖다 낸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양서면 원안 노선이었어요. 그 노선을 갖다 주면서 이 사업 할까 말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기재부가 그걸 KDI에 넘겨서 나온 게 KDI 예타의 BC 비율과 AHP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걸 막 서울 그 양서면으로 한 그 원안에 그게 막 진짜 간신히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본타라는 거는 그거는 국토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토부가 용역회사 발주처가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발주처가 국토부고 용역회사가 받아서 하니까 그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국토부가 뭔가 상당히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게 본타고요. 예타는 국토부 입김 별로 작용을 안 해요. 예타는 KDI라는 다른 국책연구소가 하는 거니까. 근데 본타에서 그걸 마음대로 노선을 그렇게 절반 이상을 변경을 한다?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변경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난 2달 동안 드러난 건 뭐냐 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양서면 그 종점 네. 정션에서 이쪽 강상면 정션으로 JC로 이걸 바꾸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바꿨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사실 양평 주민 아니면 강상면이 어디고 양서면이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제 양서면이라는 두물머리로 가는 그쪽으로다가 그렇죠. 가자고 이제 KDI에서 예. 예타를 다 끝마쳤는데 강상면이라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처가 땅들이 잔뜩 몰려 있는 그쪽으로 다 바글바글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많이 있는 처가 땅이 많긴 축구장 많대요. 뭐 5개인가 뭐 있다는 예. 그쪽으로 다 이제 바꿔버린 거잖아요. 예, 바꿨죠. 근데 바꾼 이유가 예. 그 완전히 그러니까 그 환경 영향 평가에서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게 거기 철새 도래지도 있고 훼손할 염려가 없고 또 남한강 수질 오염도 없는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바꾸려면 예.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면 예. 왜 무슨 근거로 아하. 노선을 바꿨냐. 예.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예, 예. 그걸 국토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자신 있게 예.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BC 비율이 강상면이 훨씬 높고 예. HP도 높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철새 도래지니 한강 지나가고 이런 환경 훼손도 예. 이게 훨씬 덜하고 예. 그런 식으로 근거를 다 갖고 바꿔야 되는데 예. 그런 근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강상면이라는 안이 불쑥 나왔다는 게 증명이 이제까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예. 강상면 쪽에는 대통령 처가 땅이 예. 바글바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필지가 예. 거기에 대통령 처와 장모와 처남의 이름으로 예. 또 그 회사의 이름으로 있었으니까. 예. 그럼 도대체 왜 바꿨느냐 그러니까 근거 없이 바꿨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거는 국정조사하자 예. 이렇게 된 거고 환경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봉국도 어지간한 서울 시민들은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예. 주말에 두물머리 엄청 막히죠. 그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데 엄청 막히잖아요. 예, 예. 또 서울 춘천 양양고속도로도 주말에 뭐 엄청 막혀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 교통을 해소를 해주자는 게 이 취지였는데 원래 목적이 그거였지. 그런데 예. 철새다 한강이다 이런 게 그러면 양서면에만 철새가 있고 강상면에는 철새가 없습니까? 그거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는 그거는 그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노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변수가 못 되고 예. 예비 타당성이든 본타든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조금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조금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노선을 확 틀어가지고 예. 이래 한 경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두물머리 쪽에 교통체증 해소 예. 이게 하나의 중요한 그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경기도에서 서울 춘천 양양 고속도로하고 이 양사하고 설악 IC를 연결해 가지고 그쪽 교통 해소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국토부는 아니라고 하고. 아니요. 예타 때부터 그 점이 지적이 됐었어요. 나중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연결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지. 생각을 합니다. 예. 고속도로라는 게 가다가 어느 정션 만나가지고 소멸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쭉 이어가지고 다른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예. 그거 자체가 사회적인 편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 많이 나가지고 지금 완전 교착 상태고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꽃놀이패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슈화 안 된다 그러시는데 예. 이슈화 하시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야 뭐 제가 애쓸 이유가 뭐 있나. 이게요. 예.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예. 한다고 다 예타까지 통과해 놓고 예산까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면 그러면 강상이냐 양서냐 바로 그 질문 나오는데 예. 국토부가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결론도 못 내고 있고 예. 연말 되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잖아요. 국회가 내년 예산 심의에. 그러면 당연히 내년 서울 양평고속도로 잡힌 그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 어디 쓸 거냐. 그렇지. 노선도 아직 안 정했는데 무슨 어디 쓸 거냐. 이 질문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저는 전공법으로 풀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노선을 국토부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쭉 저도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취재를 쭉 해봤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좀 프로그램을 한번
이 경제쇼 말고 예.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하고 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국토부가 이미 그러니까 강상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 땅들이 있는 처가 땅들이 있는 그쪽으로다가 결정을 했다고 본 게 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양평군 주민하고 송파구 주민 하남시 주민들한테 지역 의견서를 수렴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공문에 강상면 그러니까 변경된 대안노선 김건희 처가 땅 있는 그쪽으로다가 딱 적시를 해놨어요. 예. 양서면은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국토부는 어느 순간부터 국토부가 강상면 안을 그렇지 그것만 내놨어. 그것만 자꾸 예. 내놓죠. 이 노선은 그거다. 그리고 원래는 27km였는데 구간 길이가 예. 강상면하면 29km가 되잖아요. 예. 더 늘었죠. 구간도 29km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주민들은 의견이 있으면 좀 우리한테 말을 해다오. 예. 그런 거로 봐서는 국토부는 그 공문을 내려받았을 때 당연히 국토부는 결정했네 그러면은. 그 공문만 보면 예. 홍 기자님 말씀처럼 예. 국토부는 강상면으로 다 정해놓고 결정된 거예요. 하는구나 예, 예. 라고 의심할 수 있고 그런 의혹 때문에 이 모든 의혹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거기 대통령이 처가 땅이 많은데 왜 그쪽으로 정했냐.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강상면 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변경안. 예, 예. 그거는 지금 빚이 비율도 없어요.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근데 하고 있으면 하고 난 다음에 예. B씨가 더 잘 나왔으니까 예. 이걸로 갑시다. 우리 정부 입장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맞는 일처리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강상면 그냥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된 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왜 국토부는 그걸 갖다가 그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이라고 봤을 때 저도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객관적인지 아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용역회사를 동원해 가지고 비시 비율을 내놓겠다는 거를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비시 비율을 내기는 낼 거예요. 낼 겁니다 분명히. 양서면 안이 비시가 0.82였거든요. 그렇죠. 겨우겨우 통과했지. 보통 1.0 안 되면 탈락인데 0.8, 0.9 되는 걸 왜 살리냐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지역균형 발전도 있고 주민들 민원도 오래된 민원도 있거든요. 근데 강상면 안 비시 비율을요. 만약 그 용역회사들이 0.82가 아니라 한 0.9나 1.0으로 냈다 칩시다. 교통량을 부풀리고 예? 교통량은 더 많아지고 비용은 2km나 넣는데도 비용은 뭐 120억밖에 안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냈다고 치자고요. 믿을 수 그거를 있겠냐 이거지. 믿고 정부가 아니죠. 국회가 그걸 믿고 예산을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재정법에 타당성 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비용이 갑자기 뭐 한 50% 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 타당성 재조사를 국회가 요구하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야당이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왜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국정조사 한다 그러거든요. 야당이. 네 가지 국조 중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잖아요. 국정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정조사하면 국정조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무슨 BC, AHP 그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거는 누군가 시켜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결국은 정부 행정부의 소관이거든요. 국토부 할 일인데 지금 국토부가 하는 거는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하고 싶으면 하되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왜 처가 있는 쪽으로 옮겼는지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려면 밝히라 이거죠. 그렇지만 이걸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노선을 정하려면 엄밀한 그런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로. 지금 현재 하는 타당성 분석은 못 믿겠다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하자. 그걸 국토부 장관하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입니까? 그런 분들이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동수로 구성해가 하자 그러는데 그거는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노선검증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씩 뭐 군소정당 좀 넣고 그래가 했다 칩시다. 자기네 그러면 자기네 거기서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산으로 가는 거죠. 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를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골치 아프게 됐으니까 노선검증위원회라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충 결론 나면 책임을 거기에 미룰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 그 처신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백지화 그것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그 늘공이라는 말을 늘공의 책임으로다가 돌렸잖아요. 예. 늘공이라는 게 늘 공무원이고 예. 자기 같은 장관 같은 어공 어쩌다 예. 공무원이 그래서 이 정무적인 감각으로다가 이걸 뒷바꾸겠다 했잖아요. 예. 늘공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백지화 그다음에 이게 충격요법이다. 뭐 원희룡 장관의 그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결정권자잖아요. 그 처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이 이걸 백지화할 권한은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지만 그건 월권이에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사업을 국토부 장관 한 사람이 그렇게 백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백지화하려면 국무회의 의결 정도는 해야 됩니다. 다시. 원희룡 장관이 초기 발언 중에 제일 맞는 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강상면 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강상면 안을 근거도 없이 막 밀어붙였으니까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말은 저는 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공어공 그러면서 늘공은 정무적 판단이 없고 어공은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오히려 이걸 보면 늘공들이 정무적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늘공어공은 그렇게 구분하는 게 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뭐라 그럴까 직분이랄까 직무랄까 책임이랄까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원희룡 장관이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7월 초에 백지화 그 발언부터 백지화는 월권이니까 할 수도 없는 걸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걸 갖고 나중에 충격요법이다 이상한 소리 하고 또 가짜 뉴스고 괴담이고 이러면서 막 원희룡 장관이 뭐 국회 나와가지고 계속 싸웠잖아요. 근데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은 자기들이 잘못 그거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보시기에 국회가 여야가 보기에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문제인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은 늪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아니 뭐 양평고속도로는 그러다 지나갔나 결론 났나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결론 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시 제기되면 똑같은 지금 그런 논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제안을 했던 그런 좀 당당한 해법 그거 말고는 저는 방법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유 의원님 오시면은 이걸 좀 꼭 물어봐야 된다 했는데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 뭐 사실 이거 뭐 어떻게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에서 78명에서 안 그래도 시원찮은데 지금 지난달에 0.7명으로 또 떨어졌어요. 뭐 하반기는 0.6명까지도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하반기 내려갑니다. 이거 원인은 뭐고 그야말로 방법이 있느냐. 백약이 지금 무효한 상태 아니냐. 자포자기 상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요.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를 만들고 2006년에 벌써 한 17년 전입니다.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법을 만들고 그때부터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역대 정권에서 뭐 300조 원 가까운 돈을 넣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다. 이거는 뭐 포기해야 된다. 체념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포기하고 체념하면 저는 대한민국 끝나는 끝이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끝입니다. 끝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냥 소멸되고 망하는 거고 그거는 이미 그 0.7명대라는 합계 출산율 숫자는 이거는 뭐 어느 나라도 겪어오지 않은 일부 도시국가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제가 정치인 중에 아마 저출산 뭐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뭐 기회만 나면 떠드는 게요. 저는 이 문제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유입을 시켜 가지고 비자 발급하고 이민으로 해결하자 이러는데 이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이민으로 뭐 단기간에 이민으로 노동 인구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여성 남성이
뭐 결혼도 하고 동거도 하고 아이를 낳기를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늘 프랑스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란 나라가 1700년쯤에는 유럽 인구의 한 38% 40% 가까웠어요. 엄청나게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였어요. 그게 줄고 줄어가지고 19세기 말쯤 와가지고는 독일보다도 적고 유럽 인구의 한 13% 정도로 확 인구가 줄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출산 파업, 민족의 자살, 얼마나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무슨 프랑스의 데카당스에 또 종교적인 힘이 약해지고 이게 뭐 종교와 도덕이 약해져서 생긴 문제다 이러면서 막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 프랑스가요. 100년 전에 유럽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았던 나라가 100년 후에 지금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100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 국가의 모든 정책, 제도, 예산 이거를 가족 보호라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요. 진짜 가족을 보호했는데 우리 같이 결혼한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결혼 안 하고 동거한 남녀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까지 입양해서 낳아서 기르는 것까지 다 똑같은 가족으로 해줬어요. 그 프랑스 국민들이 19세기 후반에요. 인구 동맹이라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20세기 말에 1999년에 프랑스는 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게 시민연대협약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결혼을 한 가족이나 결혼 안 한 우리가 비혼 출산이라고 있잖아요. 결혼 안 했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것도 똑같은 가족으로 엄마 아빠 아이까지 똑같은 가족 보호 안에 여러 가지 정책의 혜택을 다 똑같이 받게 해줬어요. 그 안에 뭐 보육, 육아, 교육, 세금, 주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군 복무 같은 것까지도 그런 가족한테 혜택을 주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한때 지난 연초에 기억나십니까? 헝가리식 무슨 출산 대책을 뭐 그때 그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뭐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뭐 용산하고 뭐 말썽이 있었어요. 근데 헝가리식 대책 같은 그런 단편적인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랑스 같이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훌륭하게 극복해 놓은 나라 그 나라를 저는 진짜 배우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프랑스의 그런 그 미혼모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해주고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미혼모 그게 그럼 그렇게 큰 그러니까, 그 대책일 그러니까 수가 있을까요? 한 부모 가정이든 동성 가정이든 아니면 결혼한 가정이든 그 안에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서 대우해주면서 그 안에 프랑스의 가족 보호 정책 안에 있는 각종 수당들이 그 엄마 아빠 아이가 처한 경제사회적 어떤 처지 상황에 따라서 진짜 촘촘하게 잘 설계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요. 나는 뭐 죽어도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아이도 안 낳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그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우리 젊은 남녀 중에는 나는 사정만 되면 형편만 허락하면 내 상황만 좀 나아지면 나는 결혼도 하고 아니면 뭐 동거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은 그런 사람 후자한테 맞추어서 가는 거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 돈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여건 또 그 사람들의 회사 생활이나 일자리 생활이나 노동의 여건이나 또 비정규직 때문에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정책들 그런 정책들을 쓰는데 저는 그거는 국가 재정이나 국가 채무나 이런 거 전혀 그런데 제약을 받지 말고 그거는 저는 뭐 국가 부채 비율이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50% 수준에서 80% 90%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이미 골든타임 지났거든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15년간 280조 원 해봐야 1년에 20조 원이 안 됩니다. 그 돈 썼다고 백약이 무효라고 포기할 게 절대 아니다. 이거는 좀 뭐 엄청난 돈과 제도 바꾸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비혼이나 이런
뭐 결혼 제도의 문제 예. 이런 것까지 다 뜯어 고쳐가면서 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답답한 게 문재인 정부 때도 답답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답답했어요. 왜 대통령들이 이런 문제는 신경 안 쓰느냐.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안 하고 계세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지. 내년 예산에 저출산 관련 예산이 좀 그렇죠. 확대됐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예. 저는 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